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시호에 무자 들어가면 다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무자 들어가면 전부 다 센 사람이에요. 주변 다 패는 사람. 574년에서 577년 동안 이제 패부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전체를 불교를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 싹쓸이 하는 게 이때는 북이 태무제하고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면학과 불교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그 사면학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힘을 받는 건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할까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를 제낄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무제는 도교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교예요. 특히 있는 사람들한테. 왜? 장생불사를 얘기하거든.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무제가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동아시아 최대의 호불군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말년이 약간 비참해요. 비참한 그런 부분도 있고 최대의 호불군주이기 때문에 동시에 유교나 도교 입장에서는 엄청 씹힙니다.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띄우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명암이 갈리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 양반이야말로 어떤 이상적인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뒤끝이 안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양무제 같은 군주를 제가 2명을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오나라의 송건 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창업군주 동시에 자기가 문을 닫고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양무제하고 송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우리나라랑 사실 양무제를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선덕여왕 같은 사람이에요.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선덕여왕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그 태평성대 때 만약에 저게 가능했으면 작동을 할 수만 있었으면 엄청난 성군으로 불릴 사람인데 애석하게도 전시체제에서는 덕을 베푸는 사람이 뒤통수 까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이런 거는 윤리적인 거하고 또 달라요. 특히 전쟁은 더 심합니다. 전쟁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따지고 특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어떤 원칙을 따지려고 해요. 어떤 원칙에 맞추려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거든요. 그거는 현실은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양무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양무제 지난 시간에 네 번이나 사신 절에 어떻게 보면 노비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가는 거는 원래는 스리랑카 문화에 있어요. 스리랑카 불교 문화에 왕들이 절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사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돈 주고 사오고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양을 하겠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은 다 내 몸 밖에 있는 거고 내 몸 자체까지도 공양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겠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 달에도 그게 있잖아요. 달에 새겨진 토끼. 예, 부처님의 547생의 본생담 중에 토끼 이야기 압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참 모르겠다. 이게 시간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달에 토끼가 있다는 설정이 있고 달에 두꺼비가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두꺼비와 토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에 두꺼비 있다 들어보셨어요? 옥섬, 섬여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달에 두꺼비 있는 거 몰라? 토끼만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토끼가 불교 거고요. 불교 거고 두꺼비가 토끼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더 오래된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달을 이렇게 보면 달에는 대위권이 없어서 이게 운석 같은 게 충돌하면 거기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카레라이스잖아. 달 표면이. 이해가 되시죠? 그걸 두꺼비 등으로 이해할 거냐? 그 형상이 이렇게 보면 토끼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도 보여요.
그래서 그 형상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중심으로 할 거냐, 카레라이스를 중심으로 할래? 아니면 카레라이스의 모양을 중심으로 할래? 그 얘기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토끼 얘기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봐도 토끼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달을 보면. 그래서 토끼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부처님의 본생담 중에 하나가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수행자 주변에 이제 인도의 불교 이전 얘기예요. 그렇게 그 수행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동물들이 저 수행자에게 우리도 뭐 공양을 하자. 그래서 토끼, 뭐 수달, 원숭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양물을 이렇게 주는데 원숭이는 자기가 이제 나무 같은 데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과일을 따다가 주고 수달은 물고기를 뭐 이렇게 잡아다 주고 몰라. 뭐 이렇게 뭐 조개를 잡아다 줬는지 뭘 줬는지 돌멩이를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줬어.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토끼는 준비해온 게 없대. 에라 풀 먹어라 이렇게 안 하고 준비한 게 없대. 그래서 넌 뭐야 이렇게 했더니 장작을 피워달라 이렇게 멋있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하려고 하지 캠프파이어인가 이렇게 장작을 딱 피워주니까 토끼가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소신공양을 했다. 그랬더니 그 수행자가 그 토끼가 그 먹으면 또 이상하잖아. 거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잔인동하지.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고 그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토끼를 신통으로 이렇게 들어서 달에다가 박아버렸대요. 그 당시 배트맨 보면 배트맨이 쫙 지키듯이. 예, 그래서 달에 새겨진 토끼가 부처님 전생이에요. 그리고 저 두꺼비는 이런 걸 잘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구나. 두꺼비는 동아시아에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늘에 있었던 원래는 신이에요. 신. 근데 요임금 때, 요순할 때, 그 요임금 때 태양이 9개가 떴대. 9개라는 숫자는 꽉 찬, 겁나 많은, 양기가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도 9번 굽고 차도 9번 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9번 구울지 몰라도 차는 9번 구우면 다 타서 못 먹어. 근데 9이라고 하는 게 양기가 충만하게 거기 들어갔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9월 9일을 중양절. 양기가 2번 겹쳤다. 그래서 중양, 거듭된다. 이렇게 태양이 9개가 뜨니까 다 초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대. 그렇게 해서 그 예가 내려와서 그걸 이제 해소하는 거죠. 요임금이 이제 무전을 쳤지 하늘에. 좀 이걸 해결해라. 이랬더니 내려와서 화살로다가 조져버렸대잖아.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그게 까마귀예요. 해가 떨어진 자리에 까마귀가 있다. 그래서 태양을 금오라고 합니다. 금오. 금오 들어보셨어요? 빨간색 까마귀. 금색 까마귀. 금색 까마귀. 그걸 원래 이름은 준호예요. 준호. 준호. 그게 이제 동쪽에서 뜨거든요. 동쪽 부상에서.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 산해경이라든지 회람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양무제 얘기하려다가 원래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토끼 얘기를 꺼내가지고 토끼 얘기 알아요 이러면 그렇게 소신공양하듯이 양무제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절에다가 사신공양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한 10초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토끼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 얘 얘기를 하고 있어. 나도 진기해. 나는 토끼를 모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고 지금 빠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얘가 8개 태양을 쐈는데 9번째를 쏘려고 했다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 저 태양 끝날 뻔했어. 우리 인류가 멸망할 뻔했어. 그걸 요임금이 딱 보니까 얘가 멈추지를 못하네. 그래서 화살을 숨겼대. 요임금 덕분에 태양이 남은 거예요. 요임금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정령은 까마귀라고 보는 거고 그거는 태양의 흑점 활동이나 안 그러면 태양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너무 밝으면 오히려 검해 보여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정령은 까마귀. 그래서 그 떨어진 데를 가보니까 까마귀가 죽어 있더래. 그런데 그 까마귀들이 누구냐면 하느님 아들이었어. 태양이니까 그게 일반 애들은 아니잖아.
일반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야, 못 올라오게 봉쇄를 해버렸대. 봉쇄를 해버렸대. 얘가 못 올라오게. 얘는 지금 직무수행으로 야, 네가 가서 저거 해결해. 그래서 해결했더니 얘가 너무 세게 해결한 거야. 그래갖고 이걸 봉쇄해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간대. 하늘로 못 올라가면 죽는데요, 신도.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좀 안타까운데 마누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혼자, 출장은 혼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누라를 데리고 왔네. 근데 그 마누라가 천상에서 최고 미녀입니다. 최고 미녀입니다. 항아라고. 월궁항아 들어보셨어요? 월궁항아. 그래서 달은 이쁘고 그 안에 최고의 미녀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으면 슬픈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되면 그런 표현을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너 항아 같다. 이렇게 그 항아리 같다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에도 그 표현이 있어요. 4대 미녀에 대한 이야기 보면 수하패월 다리 부끄러워 숨는다. 그 미모에 쪼리 가지고 황하가 물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월궁항아인데 아무튼 그 여자가 최고의 미녀인데 남편 따라서 파견 나왔다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이거 나랑 관계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임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까마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건 헌법 소원을 걸어야 되는데 하느님이라서 그걸 못했대. 근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해결하겠다. 화살 잘 쏘니까 영웅이니까. 그래가지고 불사약이 있는 데를 한대. 또 불사약 얘가 또 나오네. 이놈의 불사약. 그게 서쪽에 곤륜산이 있는데 중국 서쪽에 진짜 곤륜 산맥이 있는데 그 산 아니고 그냥 상상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산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이 내려왔다는 태백산 신단수의 그 태백산. 인도로 얘기하면 수미산, 수메르산 같은 그런, 그다음에 히라브로 얘기하면 올림푸스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우리나라도 태백산 신단수로 단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붙여서 태백산맥이 붙는 거고, 히랍에도 올림푸스 산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속에 있는 산이 있고 그걸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산이 그 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산 속에 누가 있냐면 서왕모라고 하는 선녀 오야붕이 있어요. 선녀 오야붕. 그 선녀 오야붕이 있는데 이 여자한테 이 서왕모한테 불사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구해오겠다. 그래서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천신만고 끝에 퀘스트를 깨면서 도장 깨기를 해서 그 불사약을 받아옵니다. 다 받아와요. 근데 비극이다. 그걸 받아서 마누라한테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1인분이야. 2인분 가와야지. 야, 1인분. 그건 뭐, 기다린 건 뭐야. 그런데 더 극적인 게 나와. 너무 힘이 들어서 마누라 허벅지를 베고 찬대. 1인분의 불사약을 갖고 있는데 마누라 허벅지를 베고 자고 있어, 남편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샷 한다? 남편이 깰 때까지 기다려서 남편이 먹고 남편은 안 죽고 자기는 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남편에게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아는데 항아는 좀 산지가 오래됐는가 봐. 여러분 지금 신혼이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얼마나 지극해. 그런데 항아는 조금 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마셔야겠다. 이때 완샷이다. 그래서 남편이 잘 때 먹었대. 완샷을 하고 났는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불사약을 먹으면 또 설정이 이게 재밌어요. 그냥 안 죽는 게 아니고 그냥은 안 죽는데
두드려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남편이 깨서 활로 쏘면 죽어. 야 이거 먹긴 먹었는데 뒤에 이게 일어나면 이게 먹은 것도 효과도 없겠는데? 지금 약발도 채 안 돌았는데 이거 죽게 생겼는데? 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늙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죽잖아. 도망가야지, 깨기 전에.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전생 황하였나 봐. 그렇게 해서 남편이 못 쫓아갈 대로 도망을 가야겠다. 라고 한 게 달이에요. 월궁이에요, 월궁. 날아가니까 남편이 딱 깼는데, 이게 개고생했는데 개털 됐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누라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이게 막 그렇게 또 이게 또 막 짜증이 나더래. 나는 너를 믿고 1인분이라고 말해주고 허벅지 베고 잤는데 마시고 잤어야 됐는데 내가 왜 아마 얘는 주려고 했을 거고 황하는 저희 뭐 달에 어디 불사약 있으면 갖다 주려고 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얘가 활을 쏘려고 해도 활이 안 닿는 데까지 갔대요. 활 시위를 땡겨도 이해가 되죠? 달이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저주를 해. 포기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저주를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이쁘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두꺼비로 변신해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황하가 달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용모가 샥 바뀌면서 두꺼비가 된다. 그래서 태양 안에는 까마귀가 살고 그 다음에 달 안에는 두꺼비가 산다라고 하는 요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까마귀가 태양의 정령이고 두꺼비가 달의 정령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예 스토리에서 다 나와요. 이 두꺼비가 달과 연결되어 있고 항아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개념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쓰던 표현이에요. 손자나 이런 애들을 떡두꺼비 같다. 이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두꺼비는 혐오스럽다 표현이 아니고 이쁘다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참이슬까지. 참이슬 두꺼비 아시죠? 참이슬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사신 얘기, 양무제 사신 얘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도 길게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지. 왜 여기를 달리고 있는지 모르지. 양무제가 사신을 하는 것도 마치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토끼가 자기 몸을 공양하듯이, 그래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 그리고 그거는 스리랑카에서부터 시작했다더라. 그리고 그게 신라나 이런 데서도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살 황제, 보살 천자예요. 양무제 어떻게 보면 별명이죠. 보살 황제, 보살이에요. 그런데 뭐가 재밌냐면 북쪽 왕조에서는 전에 기억나세요? 북위의 태무제가 폐부를 단행하고 문성제가 복불, 그러니까 불교를 복원시키니까 사문통 다묘, 사문의 짱, 종교문화부 장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짱인 다묘라고 하는 스님이 오구를 만들었다. 운광석굴에 5개의 석굴을 만들었다. 그것도 다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전에 태무제 이전에 그 누구야? 태조 얘기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사문통 법과가 황제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당금열애다. 황제야말로 지금 현재에 드러나 있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한테 예배한다.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슬픈 겁니다.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북쪽에서는 황제
이꼬르 붓다가 되는 거고, 남조에서는 부처님 밑에 황제가 노비가 되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쪽이 훨씬 종교적이죠.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더 앞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남쪽에 살고 있었던, 여산에 살고 있었던 해원 스님 같은 경우는 삼원불경 왕자론, 승려는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의 우월성을 그게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종교의 우월성, 그 다음에 종교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이런 걸 강조하는 얘기인데, 이야기 스토리가 똑같죠, 지금. 왜? 여기는 보살천자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양무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신도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황제야말로 붓다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성군론, 그러니까 모든 성인은 군주다. 이 성군론의 관점에서 북쪽에서는 흘러가고 있고, 남쪽에서는 개인주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 그러니까 세속과 떨어져 있는 종교 개념으로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쪽의 문화하고 북쪽의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선불교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불교는 남방 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이 남종선이에요. 그러면 남종선이 있다는 얘기는 북종선도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계열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류로 남아있는 것은 남종선이에요. 남종선의 특징은 저런 문화예요. 개인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종교하고 정치하고 어느 정도 분리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이 되면 결국 통일왕조는 이렇게 통일하고 주류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문화는 비주류가 되면서 결국 이렇게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주류는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는 이런 세력도 상당히 있었다더라. 그리고 저런 남조 문화가 예술, 그 다음에 수양,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인화라든지 시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 를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남조 문화. 북쪽은 약간 군대 같은 문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저 남조 문화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저 북조 문화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생 제사를 지내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북조 문화. 남조 문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물어봐. 이게 왜 그런가요? 이렇게 자꾸 합리성 뭐 이런 거 자꾸 따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님? 말은 맞는데 조동이를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말은 100% 맞습니다. 당신 유인 이렇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찜찜한 이게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서구적 흐름과 그 다음에 동양적 흐름. 그런데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강남 문화하고 강북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양무제가 뭘 해냈냐면요. 자비도랑 참법 10권짜리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 절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 양무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참회도 하고, 그리고 양무제는 대품반야경, 열반경, 정명경은 저 유마경이거든요. 거기 주석도 하고, 자기가 법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보살천자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행실도 예불 안 빠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황제가 예불을 안 빠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5불씩하고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채소만 먹고, 이렇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락하고, 그건 싫지. 그건 싫지. 그게 나중에 후경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약간 질렸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부처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좋긴 한데, 계속 살기는 쉽지는 않아.
계속 같이 살면 약간 힘들 것 같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느낌 알죠? 다 그럴 것 같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양무제는 진짜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비도랑참법, 그 다음에 요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수륙제. 수륙제도 양무제가 하는 거예요. 양무제가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죽은 사람들 다 천도시켜주고, 그 당시에는 전쟁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강남과 강북이 전쟁할 때는 요 강을 끼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에서 많이 죽죠. 수륙제라는 게 뭐냐면 천지명양 수륙제거든요. 하늘과 땅, 죽었거나 살았거나 물이거나 묻히거나 땅이거나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천도해 준다. 중국에는 동중서의 천인가문설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냐면 죽은 영혼들이 원기가 돼서 많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기후도 불안정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나라가 잘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걸 천도시켜줘야 되는데 요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조상을 천도시켜줘야 된다. 비슷한 논리 구조입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전한 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동중서. 그래서 그 유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죽었는데 원기가 있다 그래서 기운이 뭉치느냐? 그거는 전에 제가 영혼 얘기할 때도 했는데 인도식 룰은 49일이 지나면 가기 때문에 별일이 없는데 중국은 그냥 여기서 같이 있어야 돼요. 제사밥 먹으면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기가 있으면 그 깝깝함이 되거든. 예를 들면 자 생각을 해봐. 기운이 확 풀려서 화창해. 이러면 고기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딱 이렇게 풀려지는 거고, 여러분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날씨 추워진다. 수능 한파. 그게 애들이 쪼리 가지고 기운이 뭉친대. 팍 퍼지지 못하고 기운이 뭉친대. 사람이 쪼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아들이 소명태자 들어보셨어요? 소명태자라는 사람이 문선이라고 하는 거는 동문선처럼, 동문선은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문장 좋은 것들을 쭉 수록해놓은 게 동문선이에요. 그래서 저 소명문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조와 관련된 이러한 좋은 글들을 쭉 모아서, 이제 태자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게 대단하니까 학자들을 이끌고 쫙 그런 걸 편찬한 게 문선.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게 금강경에 우리가 32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지내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다 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16까지 읽고 뒤에 후반부는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 거 안 해요?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 신구 그 사랑과 전쟁에서 하듯이 그 뒷부분은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 장을 소명태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이 굉장히 학자적이고 어질고 이런 사람인데 애석하게도 아버지보다 일찍 갑니다. 저 아버지가 또 오래 살아요. 재위 기간도 길지만 또 오래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들이 일찍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연대 상황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의가 언제인지 이제 기억나세요? 북위가 있었고, 북위가 동위 서위로 나뉘잖아요. 동위 서위로 나뉘고 그게 다시 북제 북주로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동위의 장군 중에 하나인 후경이 위에서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밑으로 투항했대. 우리도 뭐 그거 가능한 얘기잖아요. 북한에서 뭐 누가 이렇게 하고 예전에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났었지. 저 어렸을 때 미국이 날라온 사건이 있었지. 이용평인가? 이름도 기억하네 아직도. 이거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 모든 가게에 식료품이 없었다. 서울에.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인데, 아무튼 뭐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단장인데 사단장, 뭐 군단장 뭐 이런 건데 딱 내려왔대. 근데
양무제가 이제 판단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양무제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걸로다가 통일하려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덕으로 내가 잘해주면 다 된다. 그래서 천도시키고 참회하고 천도시키고 원혼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널리 진흥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가 다 잘 되기 때문에 결국 악심을 버리고 저놈들이 귀순하겠다. 그렇게 하면 힘 안 들이고 원래 전륜성왕도 그런 거거든요. 뭐 크게 전쟁 안 치르고도 결국은 다 이긴다. 그런 식으로 한참 달려가고 있을 때 후경이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귀순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다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옆에 측근들이 저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는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저 후경이 들어온 거를 잘 이용해서 북쪽을 치고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북쪽을 정벌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후경은 생각이 좀 달랐지. 그래서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 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양무제가 이거를 사실 판단을 잘 못해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충분히 잘해줬는데 위치도 주고 다 했는데 저놈이 그랬겠어? 이런 판단을 해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이미 전쟁이 제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나라가 다른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이게 대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근데 이미 우리나라 안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요. 금방 수도까지 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 신속하지. 근데 거기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설마 그랬겠어? 그놈이?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놈이 내 발등에 뭐 하겠어? 했지. 저놈은 원래 배신하고 왔는데 한 번 했는데 또 못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년 만에 후경의 난이 548년에 벌어져서 불과 1년 만에 함락이 돼요. 수도가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후경이 결국 양무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양무제가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폐하 제가 밥 잘 먹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게 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가족은 다 데리고 왔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래. 갈참인데 지금 자기가 갈참인데 그런 걸 챙기는 거야. 보통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 보면 그런 식으로 딱 물어보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역사는 그렇게 안 가. 그렇게 해서 양무제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 판단으로 전체를 하려고 했었던 어떤 이상 세계가 현실에 존재할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의 어떤 최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덕여왕이 그런 식으로 비슷해요. 선덕여왕이 불교를 한 게 아니고 선덕여왕에 보면 성조황고라는 호가 있어. 그러니까 무속에서도 최고의 여성 신녀야, 신녀. 선덕여왕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약을 판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선덕왕 직이삼사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모란꽃엔 향기가 없다. 나중에 이제 한국 불교사 쪽 가면 제가 그 얘기에 또 깊은 내막을 얘기를 해줄 거야. 지금은 안 해.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 영묘사 앞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고 백제군을 격퇴시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이런 거. 그 양반도 종교적이었어. 너무 종교적이었어. 그런데 그 옆에 나라에는 백제 무왕, 주먹 쓰는 왕이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먹히는 거예요. 여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 후경이라는 사람이 양무제를 제끼고 한나라라고 하는 걸 잠깐 세웠는데 그 한나라가 이제
저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양무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의 종친들이 안 도와준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시게 욕을 한 거야, 사람들을. 다 자기 친척들이 번왕이거든. 지금 내 동생 뭐 이런 사람들, 내 아들 했는데 얘네들이 안 오는 거요. 신라가 망할 때도 그래. 통일신라 망할 때도 보면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오면 군인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막바로 저 포석전까지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성씨를 가진 사람이 김씨가 아니고 박씨가 왕이에요. 박씨가 왕이야. 갑자기 박씨가 왕이 돼. 계속 경주 김씨가 왕하다가 갑자기 박씨가 왕이 돼. 그러니까 경주 김씨 세력들이 견훤의 군대가 들어와도 이거를 안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양무제도 너무 이렇게 빡신 걸 원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왕들이 안 움직여. 번왕들이 안 움직여. 그래서 결국은 후경한테 이제 끝나게 되고 쟤는 한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저런 또 승량이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양무제가 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런 놈 밑에는 못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양무제는 사람이 좋은데 약간 빡센 걸 원했어도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자비롭고 당신에게 엄격하고 상대에게도 자비롭고 어느 정도 이상의 기준을 원하는 사람이지. 근데 저거는 진짜 약간 이렇게 뭐랄까 할까 똘틱과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약간 연산군과예요. 이게 막 이제 바닥바닥하고 전쟁의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 사륙전쟁에서 장군 출신들이 이게 약간 제정신이 아닙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양무제가 한 40년 동안 문화를 이렇게 웅성하게 해놨는데 그런 게 뭔 쓰레기냐 이렇게 밟으면서 야 저런 거 불지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서 막상 살락하니까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뒤집어져요. 그래서 진패선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 6조가 오나라 송건, 그 다음에 동진, 송, 제, 양, 진. 하지만 이 진나라도 얼마 못 가고 누구한테 끝나느냐? 수나라 문제, 양견이라는 사람한테 끝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의 북조 왕조의 북주를 인수한 수 문제가 결국 남조가 저렇게 뒤집어져서 오락가락할 때 밀어가지고 결국 경기를 끝내고 수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수양제와 달마 얘기를 해드리려고. 진기한 달마 얘기. 남쪽 달마. 여기 있잖아. 낙양가랑기는 547년에 쓰여진 이때쯤 쓰여진 책이고 이게 이제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역대 법보기에 나오는 게 이 남방 달마 얘기예요. 수양제와 만나는 달마 얘기는 실제로는 700년대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기록상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기록상에 남아 있는 거는.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가 북방 달마 얘기, 파사국 페르시아 쪽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150살 이상 됐다는 달마. 좀비냐? 그런 달마 얘기가 하나 있고 이제 양무제와 대론하는 달마가 또 있어요. 남방 달마. 이 남방 달마 얘기 진짜 그게 달마 대사가 거기서 삐끗해가지고 숭산으로 삐져서 갔다는 그 달마.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요.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마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마대사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자료는 적고 그 다음에 신화적인 게 많이 윤색이 돼서 원래 대단한 분들은 이게 신화적인 것들이 있는데 달마만 하더라도 527년이에요. 그러면 벌써 1500년 전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527년 하면 또 중요한 게 달마가
도래한 광동으로, 중국 광동으로, 지금 홍콩 쪽입니다. 그 광동성 쪽으로 이렇게 글로 온다는 거는 배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온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육로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섞입니다. 남쪽 달마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되면 서쪽 파미르 공원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북쪽 달마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남쪽 달마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다시 이쪽으로 가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 꽃송이 버섯 엑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